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하겠죠. 하지만 투박한 주름손을 가진 할머니의 사랑이 가장 그리울 겁니다. 그런 사연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인생을 배워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어 가고요. 결혼 전에는 이 남자와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고민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남자 하나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더욱더 애틋한 관계죠. 더구나 남편이 워낙 시부모를 싫어해서 모든 시집살이의 풍파를 막아주었거든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아니지.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너 같은 걸 고른 내 자식을 탓해야지 원.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내 아들이란 건 변함이 없어. 형님 8억이래요. 이래도 시댁 무시하고 살 거예요? 혼자 양반 행세 할 거냐고요. 저랑 힘 합치면 된다니까 왜 이리 바보같이 구세요? 처음엔 남편이 시부모에게 화내고 역정내는 모습에 이래도 되는 건가? 나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남편은 정말 많이도 참고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키워주신 분은 시부모가 아닌 시할머니였죠.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도 결혼 초반에는 그저 며느리로서 잘하려 노력을 했지만 점점 시부모의 행동들이 납득이 가질 않고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부모도 서방님도 아닌 저에게 풀었어요. 맏며느리가 괜히 맏며느리예요? 솔직히 너무하시네요, 형님. 아무리 아주버님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란 게 있잖아요? 동서가 화를 낼 때마다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참 남편을 잘 만났구나 라고요. 남편과 만난 것은 작은 무역회사에서였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했고 자기 팀원들 챙기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했죠. 그런데 연인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지 그저 남들이 일찍 퇴근하려는 날에도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고 남이 싫은 일은 스스로 다 처리하고 그래서 진급도 빨랐던 남편이 제게는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뒤에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할머니부터 먼저 만나볼래? 남편은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부모님이 아닌 할머니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님 이야기를 자주 했고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해서 정이 많이 깊은가 보다 생각했죠. 주말이 돼서 남편과 할머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쩜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던지 남편이 제게 하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리 손주랑 만나줘서 참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짝이 될 줄이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려 해도 할머니는 제발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익숙하게 할머니를 돕더라고요. 부엌 찬장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할머니 지시에 맞게 간도 하고 상 차리는 걸 보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자기야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자기 요리사 해도 되겠다. 제가 애교스럽게 말하면 남편은 무심하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해왔던 거라 익숙해. 라고 말하곤 하였죠. 그때 또 한 번 반했었죠. 어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나 시댁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잔병치레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술에 취한 시부모는 남편에게 뭐라고 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거죠. 가뜩이나 힘든데 왜 태어나서 돈이란 돈은 다 먹는 거야? 누가 너한테 돈 달라디? 그냥 건강만 하라고, 어? 그 당시 4살의 치기 어린 남편은 그 당시의 사건이 다 기억날 정도로 잊고 싶은 과거라고 지금도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떠밀듯이 한두 번씩 시할머니에게 맡겨졌던 남편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5살이 될 무렵 시부모님은 돈을 벌겠다고 남편을 할머니에게 맡긴 모양이더라고요. 치료비도 아까웠고 그렇게 떠밀듯이 남의 아이인 양 내팽겨졌던 겁니다. 서울에서 돈 버느라 바쁜 부모님과는 얼굴도 제대로 못 두고 할머니 손에서 4년을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부모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시골로 내려왔고 남편을 안아보고는 이내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6살이 돼서야 서방님을 낳고 나서 내려와 말했다더군요. 서울로 같이 올라가 살자고요. 뭐해 어서 따라오지 않고 꾸락서니하고는 에휴. 남편을 향한 시모의 눈총이었죠. 그때 할머니는 시골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시부모님과 지내다가 결국 남편이 나이 들어 이 집을 구해주면서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많이 아끼셨지만 식사를 하고 나와서 남편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준 뒤로 시댁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서울로 모시려고 한 것도 부모님이 일을 하면서 동생까지 보기 힘들다고 애봐달라고 찾아온 거였어. 나 맡길 때처럼. 실제로 시부모는 남편을 안아보려 했지만 키워주질 않았으니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안는다고 생각해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엄마로서 아들을 안아보려 한 것뿐인데 할머니에게만 안기는 모습에 실망했고 아직 어린아이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키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올라가서 살 때도 나는 엄마한테 정을 못 붙이고 할머니한테만 붙어서 부모님은 동생을 더 챙겼어.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그나마 사랑받고 살았으니까. 남편은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여러 지원이든 뭐든 동생은 다 해주면서 자신은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사는 동안 시부가 주식이다 뭐다 돈을 날렸고 시모는 남들 다 하는 작은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돈 썼다가 날려서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다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도 시부모는 동생만 챙겨서 도망가고 남편은 할머니에게 맡겨서 그 모든 공포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유, 하늘이 무심한 건지 저들이 무심한 건지 아가 할미만 믿어. 안 믿고 말고. 결론적으로 그 후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없게 됐고 성적은 자신이 더 좋았지만 성적이 좋으니 학원 갈 필요가 없다면서 동생만 학원을 보냈던 거죠. 그 후로 대학도 등록금을 내줄 돈이 없으니 취업부터 하라고 해서 할머니가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했고요. 부모님은 내가 일찍이 자신들 대신 돈 벌기를 원했던 건데 난 그럴 생각이 없었고 할머니도 절대 그러지 말고 대학 가라고 하셨거든. 할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 분식집을 통해 번 돈을 몽땅 남편의 대학 등록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왜 남편이 부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지, 왜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거 없도록 할 거야. 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부모인데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챙기란 말 절대 안 해. 대신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처가에 잘할 것이고 사위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저에겐 자신과 할머니에게만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건 우리 부부이니 우리만 좋으면 되지 않냐고요. 자신이 장남이긴 하지만 맏며느리로서 소임이나 그런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커녕 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 말을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 부모님에게도 했습니다. 아유, 힘들게 살아왔어. 어찌 그리 무심할꼬. 자네한텐 바라는 건 없으니 싸우지 말고 열심히 살게. 할머니도 잘 모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을 딱하게 여기시고 보듬어 주셨죠. 그런 환경에서 서운했을 텐데도 잘 커졌다고 칭찬까지 하시면서요. 그리고 추가로 너무 욕심내서 신혼집을 얻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여유자금으로 갖고 계신 2억을 지원해 주셨고 저흰 1억만 대출받고 그렇게 전세로 신혼집을 장만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까지 받고 나서야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고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솔직히 남편에게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니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게 말을 하고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에게 일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맏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기대를 많이 했어. 시모는 1년에 제사가 몇 개고 김장도 있으며 명절에는 뭘 해야 하고 자신들의 생일은 언제인지 등등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을 때마다 정말 부러웠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셔도 안 할 겁니다. 이 사람 바쁘고 저 또한 할 생각 없고요. 누가 너 보고 아랬냐? 며느리 보고 아랬지? 아참, 집은 듣자니 사돈댁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줬다던데 부자이신가? 벌써부터 며느리랑 시부모 사이 단절시키는 거냐? 에이, 못난 놈. 어렸을 때도 그렇게 우리 속을 썩이더만 귀여운 구석이라곤 단 한 개도 없었어. 너 때문에 망조가 든 거야. 시부모는 언짢은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고 저는 이 집 제사에 참석한 적 없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도 저도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추도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끝나요. 그건 사돈댁 사정이고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우리 집 가풍에 따라야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네가 제사를 여태 안 온 건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야근한다고 안 온 거잖아. 시부는 발끈해서 얼굴이 붉어져라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굳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김치 받아 드시면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왜 김장을 하겠다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김장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제야 시모가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져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넌 꼭 이런 상황에서 집안 망신해 줘야겠냐면서 화를 내시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결혼을 한다고 얼굴이라도 보여줘야겠어서 와서 인사만 드린 겁니다. 맏며느리 노릇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할 생각 없으니 그리 아세요. 저 버릇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거기 안 서! 너 거기 안 서니? 아이고야, 저 성지머리하군. 사돈댁 돈이 얼마 있냐니까. 남편과 손을 잡고 끌려 나오다시피 현관문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태어나서 그렇게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정말 이러고 가도 되겠냐고 그동안 싸우진 않았어도 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남편은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저를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사실 난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신이 결혼 무르자고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어. 남편은 항시 주변에서 부모는 자식의 미래라며 부모를 보고 자신에게 실망해서 제가 떠날 거라 겁을 먹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머니를 보여준 것도 있다고 했고요. 그러나 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걱정 말라고 했죠. 남편은 다행이라고 했고 이제 안도가 된다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주변에선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드디어 가는 거냐고 축하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짜고짜 결혼 허락도 안 했는데 청첩장까지 돌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는 겁니다. 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씀하세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남편은 무슨 남편? 시부모는 결혼 허락도 안 받고 시부모 알게를 우습게 하는 것들이 무슨 결혼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혼수나 이바지 등 정식적인 절차 따위도 안 밟는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혼주석에 앉아서 울쉬구나 결혼 축하한다 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냐? 뭐 그건 그렇고 듣자니 사돈댁이 좀 사는 것 같은데 혹시나 여유 자금 있냐고 대신 물어봐라. 요즘 우리가 좀 돈이 급해서 말이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않은 심정이었죠.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지만 처음 겪으니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 못 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평생 열심히 벌어오신 돈 함부로 쓰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그만 끊겠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4가지가 없느니 시모를 무시하느니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귀가 찡하고 울리도록 소리치는데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다시 인사 와서 제대로 하라고 하곤 끊어버렸죠.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고 결혼식 때 앉으셔야 할 텐데 어떡할 거냐고 했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안 오시고 혼주석엔 할머니가 앉으실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 이야기하면 100원도 허투루 빌려주지 말고. 게다가 남편은 부모 없는 신랑으로 사람들이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과 대학 동기들은 다 사정을 알고 할머니만 좋게 본다고까지 하는데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큰 결심을 하고 이 결혼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심지어 저보고는 앞으로 시부모님이 연락이 오거든 받지도 말고 받았다 쳐도 통화 내역은 그대로 녹음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할머니 한복은 고운 걸로 하나 장만하자고 제안했죠. 알았어. 내가 엄마랑 같이 가서 좋은 걸로 마련할게. 그런데 녹음은 왜? 그 사람들 집요하거든. 만약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고마워. 할머니 신경 써줘서. 남편은 자신의 소중한 아내가 될 사람인데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겠으니 녹음도 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전 남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오히려 저보다 담담하고 강한 모습에 많은 의지가 됐습니다. 다만 남편도 자신의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플 텐데 정말 이대로 둬도 되나 걱정은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런 걱정은 정말 쓸데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결혼식에 안 와도 된다고 했더니 글쎄 시부모는 꼭 와야겠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 이유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뿌린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뿌린 것들은 걷어야지. 그 돈이 계산해보니까 500은 훨씬 넘겠더라. 결혼이 무슨 부부만의 일인 줄 아냐. 집과 집안의 만남이야. 우리한테 들어올 돈도 있다고. 그동안 뿌린 축의금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돌려서 다 걷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도 둘이니 두 번 다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거였죠. 남편의 결혼식 또한 청첩장을 더 돌려야겠으니 남은 청첩장을 달라고 비굴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질린다는 표정으로 여분의 청첩장을 보냈고 시부모는 결혼을 반대한다던 말 따윈 더 이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죠. 남편은 시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이미 알고 정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 축의금만 노리는 꼴이라니 이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축의금을 받으려면 혼주인 것은 보여야겠으니 혼주석에도 앉겠다고 해서 결국 결혼식 날 혼주석 2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축의금 받는 자리에 앉아서 봉투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빠가 있어 오빠에게 맡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이 끝나고 나서 오빠가 말해주더군요. 이서방 동생이래. 그 집안 부모들 지인들이 올 때마다 축의하는 돈 따로 정리하더라. 이서방이 자기 손님 축의금은 친구한테 맡겨서 아예 서로 따로 받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지만 야 정말 독한 사람들이다. 처음 봐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렇게 부모를 싫어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오빠는 정말 그런 집안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혀를 차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는 축의금을 자신들의 지인들 분량만큼만 챙겨갔고 결혼식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된 서방님은 배 터지게 식사를 하고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과 오붓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일주일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모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저번에 인사 왔을 때도 말했지 챙겨야 할 게 많다고. 네 남편이 아무리 안 한다고 했어도 여태 그 애가 안 챙겼던 거고 너라도 챙겨야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시모는 제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장남인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자신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 하나 만드는 셈 치고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하기에 전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이고 나발이고 네가 하면 걔도 하게 되어 있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모는 이건 다 널 위해서 알려주는 거라며 집안 어르신들의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돈이 좀 있으셔. 먼 친척분들인데 다들 자식이 귀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 남편이 잘해서 양자로 입정만 하고 산소 관리만 해주면 큰 돈이 들어온다니까. 이것저것 행사만 잘 챙겨도 나중에 떨어지는 게 제법 있을 거란 소리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할머님 또한 집이 있지만 허름한 한 채랑 뒷반 농사터일 뿐 여러 집안에 돈들이 제법 있고 땅들도 있어서 나중에 그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실속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태 할머님한테 남편을 맡기고 같이 살자고 한 건 할머니가 만만해서 돈도 없어서였구나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돈을 밝히고 할 줄 알았는지 언제 제사가 있고 언제는 명절이라 친척 및 가족들이 모여야 하니 그때는 꼭 날짜를 비우라며 아예 노트에 정리를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줬더니 남편은 걱정 말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몇 마디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곤 저보고 제사고 뭐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해서 이대로 끝이냐고 했더니 끝이라고 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할머니랑 따로 조용히 뵙고 인사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에게 온 문자를 통해 대충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남편이랑 해놓고 그에 대한 화는 저를 향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말은 기본이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킨다며 남편이 아니라 서방님이 장남이었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쯤하면 아예 안 볼 생각을 하고 연락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제사가 있을 때마다 명절이 있을 때마다 동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안 갈 것을 알면서도요. 혹시라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면 남편은 차단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 후로 너무 좋아서 남편이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오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부모님을 챙기면 저도 시부모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전 시부모님 대신 할머님을 챙기자 마음먹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도 또 오자. 여기 진짜 호텔 좋은 것 같아. 할머님도 모시고 오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모시고 할머님도 모시고 번갈아 가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할머님은 저희가 결혼 때 사준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불편하실 텐데도 입을 날이 얼마 없다며 자주 입고 싶어 하셨죠. 남편은 여행 도중 어렸을 적 기억이었을까. 자주 할머니 손을 잡았고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엄마와 아빠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하였죠. 그런데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제가 올린 카톡 프로필 여행 사진을 보고 시모가 또 거친 말을 보내왔던 겁니다. 명절에 남들은 가족들과 보내는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호강이나 하는구나. 여행이나 다니고. 아주 팔자 좋다. 좋아. 내 뭐랬어. 이번에 어르신들에게 인사하자고 했니 안 했니? 아유 돈이 공짜로 생긴데도 이렇게 여행이나 쏴다니고. 저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답을 안 보내도 문자는 계속 오더군요. 처음엔 열심히 화를 내다가 제가 답도 반응도 안 하니 나중에는 서서히 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나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방법을 바꾼 것인지 갑자기 친근하게 방향을 튼 겁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라는 말부터 좋은 글귀들이 담긴 사진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관계 회복을 위해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 했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쎄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집요하게 접근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었죠. 그렇게 3달이 지났을까 예상대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목적이라기보단 어떻게든 저희랑 연을 이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너 생일이 언제니? 나는 얼마 하면 다가오는데. 아유 이 나이 먹고 생일상 차려줄 아들도 없고. 그동안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았다는 자랑을 어지간히 해서 자신도 그게 소원이자 로망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남편은 웃으며 자기 생일도 챙김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난 생일 선물도 받아본 적 없어.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학용품 사다 주셨지. 나이 먹어서는 미역국 끓여주시고. 신경 꺼. 저거 저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남편은 할머님 생신상은 차려드려도 부모님 생신상은 차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답도 하지 말라고 했죠. 결국 저는 남편의 말에 따랐고 생일 날짜가 임박해서야 시모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운 말들은 다 담은 장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찍 죽을 것이며 애를 낳으면 어떤 애가 나올 것이라는 둥 천벌을 받을 것처럼 악담을 가득 써놓았죠. 뭐랄까 사람 참 안 변하네요. 할머님 생신 때 남편은 진주 목걸이, 반지 등 정성을 다해 꼬박꼬박 챙겨주었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다신 이런 거 해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었죠.
그래도 박스를 열면 어린 소녀처럼 박수를 치시며 너무 곱다고 그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죠. 아이고야, 너무 곱네. 비쌀 텐데. 미안해요. 라고 말하시면 저는 너무 잘 어울리셔요. 이렇게 고우신데 100살, 아니 200살까지 사실 거예요, 할머님. 이라고 애교스럽게 말했죠. 그때마다 할머님께서 환하게 부끄러워하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시모에게서 받았던 그 문자를 보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은 저도 참지 않고 답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챙겨주지도 않은 자식한테 뭘 바라시냐고요. 결혼 전과 초반만 해도 남편이 상처를 받아 그런가 보다 했지만 볼수록 어머님은 정말 아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부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는 이런 말에 참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제야 저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몇 번이고 쏟아내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시부모 두 사람의 번호를 카톡도 문자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아예 받지도 않으려고요. 그 뒤로는 시댁에 일절 관심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했죠. 오죽하면 할머님 또한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곤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모를 무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서가 나타난 것이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 할머니가 그래도 손주이긴 하니까 가서 보기는 해야겠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려고. 남편은 본래 서방님의 결혼식에 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자기 결혼식에 그렇게 추기만 하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할머니를 태워다 드리고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 했고 저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남편은 할머니 곁에만 있었고 저는 신부 대기실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가서 누구인지 인사를 했고 결혼 축하드린다고만 했죠. 그런데 대뜸 동서될 신부가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마치 왜 왔냐고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기에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오시는데 남편이 태워드렸어요. 혼자는 힘들까봐 같이 왔고요. 할머님은 끔찍하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시부모님은 생신도 안 챙기셨다더니. 신부 대기실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동서는 제가 그 말에 기라도 죽을 줄 알았나 봅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내다 놓은 자식처럼 자라서 미역국 한번 못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좀 화가 많아요. 동서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죠. 시댁 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구나라고요. 그래도 참 곱고 다부져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안 하는 며느리 노릇 잘해주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 잘 모시고 떡고물 잘 얻어 드셔요. 저흰 필요 없으니까요. 그것이 칭찬이나 축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예비 신부들은 모두 다 알 겁니다. 신부도 대기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표정이 굳어졌고 전 그대로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서 동서는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가족 어르신들 본가에서 다 모이신다는데 형님은 안 오세요? 네, 저는 안 가요. 남편이랑 친정 가기로 했어요. 친정 먼저 들렀다가 시댁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인사할 어른들 많다고 하시던데? 아니요. 결혼 이후로 시댁에 간 적 없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요. 동서는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거냐고요. 아무리 결혼 반대로 크게 싸웠다고 해도 가족이 되어버린 이상 남편의 부모도 부모인데 같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은 할머님이시라고요. 할머니 손에 키워져서 할머님만 모시기로 했다 했죠. 그러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부모를 버리세요? 저렇게 돈은 뜨고 살아계시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형은 대학을 못 보낼 뻔한 거고 동생이 대학 들어갈 즈음엔 여유가 생겨서 보내준 걸 차별이라고 하시면 좀. 게다가 할머님이 돈 대주셔서 결국 대학 가셨다면서요? 따지듯이 묻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요. 아무렴 부모인데 남편이라고 챙기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래도 챙기고 다시 화해하라고 설득시키려 했죠. 그런데 저도 참기 힘들 정도로 막 나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 검은 속내 너무 역겹지 않나요?
저와 남편의 결혼식을 반대했던 날과 반대했다가도 축의금을 걷어야 하니 참석을 하셨던 날, 그리고 그날에 서방님이 와서 돈만 정리하고 간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는 전혀 몰랐는지 그게 사실이냐고 제게 묻더군요. 마치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목소리로요. 며느리 노릇 강요받았고 시댁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인데 챙길까도 마음먹었었지만 시모가 보낸 문자들의 억장이 무너져 그 후로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을 봐서라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죠. 동서라면 이런 말을 듣고도 갈 수 있겠어요? 동서 부모님은 내 딸이 이런 말을 듣는데 가라고 하겠어요? 문자 내역들까지 캡처해서 보여주었더니 동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으로 오라는 말도 못했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끊어버렸죠. 그날 보여준 내용들이 서방님의 귀에 들어갔는지 서방님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형수 도르셨어요? 예?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시집 와서 한 것도 없는 주제에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이딴 것들을 보내요? 뭐 우리 집안 망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동서가 서방님에게 이게 다 사실인지 그 과거 일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물은 모양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는 부부를 왜 망치려고 하냐며 이제 신혼이고 며느리 노릇까지 하려는 착한 사람을 왜 뒤흔드냐며 저보고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죠.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려는 사람까지 막냐고, 어? 그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냐고요? 반말까지 뱉어버리는 서방님에게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난 시부모님보다 네가 더 싫어. 내 남편의 과거는 그랬다 치자. 그래도 네 형이면 형 대접은 해줘야지. 그렇게 축의금만 홀랑 빼가지고 가니?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깟 축의금에 네 인성까지 팔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니? 왜? 친척 어르신 돈은 탐나고?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뭐? 인성을 팔아? 반말은 네가 먼저 했지.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했어? 동서가 자꾸 나한테 시댁 안 오냐, 왜 안 오냐, 며느리 노릇 안 하냐 물어서 말한 거야. 내가 뭐 시끄럽게 동네방네 떠든 줄 알아? 그대로 서방님이 뭐라 떠들었지만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는 끊어버렸습니다.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더군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급기야 눈에 횟가닥 돌아버렸습니다. 저보고는 동생의 번호를 차단하라고 하더니 동서랑도 앞으로는 통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퇴근하고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동생네 집에 갔던 모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에 멍자국이 군데군데 보이는 겁니다. 입술도 작게 터져 있고요.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생네 가서 한바탕 싸웠다는 말에 전 왜 그랬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얼굴까지 다쳐오면서 화내는 것 보기 싫다고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간이었으면 이렇게 화도 안 냈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당신만 위로해줬을 거야. 근데 걔는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돼. 나를 설득하더라고. 나만 양자 입적하면 다 좋아지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 말을 듣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근데 싸울 때 동서도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지. 요리하다가 나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무서웠는지 가까이 오지는 못하더라고. 동서는 그만하라고 소리만 쳤고 무서워서 가까이는 오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부침개를 뒤집던 뒤집개만 들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서방님과 동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모 다음으로 또 연이 끊기는구나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과 완전히 멀어져서 정리가 되고 안정적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시댁 식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정확히는 시부모와 동서, 서방님, 친척 어르신들과 부딪힌 일이었죠. 어느 날 동서가 회사 근처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잠깐 카페에서 보자고요.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그동안 자신이 시댁에 시달렸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동서는 시댁에서 나름 며느리로서 본분을 하려 노력했었나 봅니다. 아니 어르신들의 돈이 탐났던 게죠. 그러나 해도 끝이 없는 살림과 노동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질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요구사항들이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어지간히 귀찮은 일들이더군요. 하루에 한 번 아침 7시마다 전화로 안부 인사를 올려라. 일주일에 2번은 시댁에 들려서 같이 식사를 해라. 식사 준비는 며느리가 해라 등등. 처음에 서방님이랑 많이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무난 인사는 서방님에게 시켰더니 서방님이 알아서 없애자고 했고 결국 안 하게 됐다고는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 외에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외곽으로 나들이도 나가지 못한다고 했죠. 아버님이 한식만 좋아하셔서 외식도 한정식 말곤 안 가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도 시부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골라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메뉴로 모셔갔다가 맛대가리 없다는 훈계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동서가 지쳐할 때마다 서방님은 동서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형수라고 있는 여자는 시댁에 미움받아서 나중에 국물도 없을 거라면서 저보고는 나중에 받을 것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처음엔 그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시무만 집안에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다른 집안은 딸만 낳거나 아예 자식을 낳지 않아서 말 그대로 아들이 서방님과 남편뿐인지라 다들 돈을 물려주겠다 뭘 주겠다 했다는 것이죠. 전 그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멀쩡히 있는 딸들이나 챙길 것이지 대체 왜 제 남편과 서방님을 자신들 자식처럼 뭐라도 주고 싶어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러나 동서의 친정은 저와 반응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저랑 언니만 낳아서 아들 없는 집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나 촌락을 이루는 시골분들은 양자 입적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만 낳으면 그 돈이랑 땅이랑 뭐랑 다 물려받고 팔 잡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솔직히 돈 욕심도 났었고요. 동서는 그 말 때문에 다 참고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직장을 관두고 싶어 해서 결국 사업을 제안했다고 했죠. 솔직히 사업 시작하면 집안에서 돈을 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대주고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지금 망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빚만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한 원인을 시댁은 동서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사업을 시작하라고 해서 겁도 없이 시작하고 결국 동서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저것 시행을 했다가 쪽박만 찼다는 겁니다. 남편도 저보고 보는 눈도 없고 감도 없다면서 저보고는 사업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진짜 화딱지가 나고 아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망한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시무가 보내준 문자들을 보여주는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완전히 연락도 안 하기 전에 오던 그 문자들과 다를 바 없었죠. 동서도 그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형님이 보여준 문자들 보고 충격을 먹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동서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혼식도 호화롭게 했고 나름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죠. 정확히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물으니 며느리 노릇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절대 맏며느리가 될 수 없으니 제가 해달라고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과 같이 친척 어르신들을 보러 본가로 내려갔는데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눈과 귀가 있는지라 시댁 식구들을 괘씸히 보았던 거죠. 시모가 과일을 사들고 인사차 들리자 한 친척 어르신이 마구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에이 천벌 받을 놈들. 니들이 그러거든 사람이냐. 감히 지 엄마에게 이딴 행동을 하거든 니들이 뭐 살 줄 알아? 그러면서 지팡이를 마구 흔드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서방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들 할머님이랑 아주버님만 찾으세요. 그게 잘 돼야 저도 이혼 안 하고. 저는 단칼에 동서의 말을 자르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말은 시댁에서 받을 돈은 포기 못하겠고 맏며느리 노릇도 못하겠고 총대 매자니 무서워서 나보고 매라는 거잖아. 그치? 아주 불쌍한 척 눈물 질질 짜더니 영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이었죠. 제 말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 단칼에 거절했죠. 남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내가 하냐고요. 우린 그 10억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결혼사기죄로 고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전에 숨긴 것만 해도 얼마나 많냐고 말이죠. 서방님도 부모님한테 오냐오냐 큰 자식이라 동서편 돼줄 생각 없을 거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것들이 많아서 안다고 했죠. 동서는 울면서 돌아갔고 그날 저녁에 남편의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못 버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부터 뭣도 모르고 시집 온다고 생각은 했어. 근데 나도 뭘 몰랐어. 당신 아니었으면 절대 못 견뎠을 거야. 아침 7시마다 문안 전화라니. 종갓집도 아니고 대체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걸 시키는지 몰라. 요즘은 종갓집도 그런 거 안 시킬걸? 그날 이후 동서에게 몇 번의 한탄 섞인 문자들이 왔지만 수고하라는 답장만 했습니다.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이죠. 어쩌면 이혼을 선언하면 동서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죠. 그런 변화도 없다면 사랑이고 뭐고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거라 했습니다. 동서는 매번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포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살면 그래도 돈이 떨어지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참 한심했습니다. 자존감도 없고 그냥 시댁에 얹혀 사는 기생충 같았어요. 그거 받으려면 어르신들이 세상을 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어느 세월까지 기다릴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걸 기다리느니 제대로 사는 게 나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게 이런 상담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와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으로 와봐. 남편은 일을 하다 말고 응급실로 갔고 저도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버텨야 2-3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충격을 받았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할머니 스스로도 상태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지만 딱히 치료는 받지 않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심장 쪽이 많이 약해지셔서 수술이나 여타 다른 약물 치료는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저 약이나 병원에서 의료의 힘으로 더 고통스럽게 살아봤자 나을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살아생전에 먼저 가신 할아버님을 그리워하셨는데 편하게 떠나고 싶으셨다는 거죠.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았고 저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있고 싶지 않다며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누워있다 가시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은 제발 의료의 힘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더 살자고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지쳤고 편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셨죠. 아가, 누구나 때 되면 가는 거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노. 주책맞게 나이 들어서 진주도 껴보고 그러면 된 거지. 더 살면 욕심 부린다고 용감히 화낼 거야. 결국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니 병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을 달래야 했고 결국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나 할머니 가실 때까지 할머니 집에서 지낼게. 그래도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모시자. 아니야, 그럴 필요까진 없어. 그냥 할머니랑 산 인생을 시간이 있을 때 기억하고 싶어서. 나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당신 키워주신 분인데 뭐. 나한테도 친할머니처럼 잘해주신 분이야. 저에게 할머니는 남편의 부모였습니다. 실제 있는 시부모와는 다르게 남편을 지켜주신 분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잠깐을 못 지켜드릴까요? 하지만 의논 끝에 할머니는 고향 본가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랑 먼저 내려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집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자 동네 친척분들이 다들 모여서 할머니를 반겨주셨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으시는 분들, 마구 우시는 분들, 할머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예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처음으로 스스로 시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님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동서까지 모두 한달음에 달려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가실 거였으면 우리가 모셨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요. 지금이라도 우리 집으로 가자고 시모가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왜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네? 내가 곁에 있어야 우리 아버지 볼 면목이 나지. 안 그래요, 어머니? 시부모님은 할머니의 양쪽에 꼭 붙어 2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자고요.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할머니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바뀌었으니 그만 가보라고 했죠. 동서와 서방님은 다가와서 할머니의 손을 같이 붙잡고 한바탕 눈물을 쏙 뺐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매일 올 것처럼 하던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그저 통화만 했죠. 그 사이 저는 할머니 병수발 드는 것이 쉽지 않을 걸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할머니를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휴가도 회사에선 무리라고 해서 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겨우 붙잡고 시간을 내어준 것이었죠. 그때부터 남편은 화장실을 가시거나 씻는 웬만한 일도 저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말했어요. 힘이 드는 일이니까 내가 할게. 당신은 다른 것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물론 주변 친척 어르신들도 할머님이 목욕을 하실 때는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었고요. 그래서 전 할머님이 가시기 전에 최대한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도 원 없이 드시게 하려고 이런저런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직접 오지도 않으면서 남편에게 전화해 식사 잘하게 해드려야 한다. 뭘 좋아하신다. 곰국이라도 끓여드려라. 고기 드시게 해라. 몸에 좋은 건 다 드시게 하라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그 식재료들을 보내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이것저것 사서 직접 싸들고 오신 것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전라도 경상도 분이라 고향에서 가져온 음식들과 과일들을 엄청 챙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가져와 직접 조리하셔서 챙겨드렸죠. 할머니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잘 씹지도 못하시니 아버지가 선식이나 삼키기 쉬운 제품들을 대량 주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잔소리만 하기 바빴습니다. 평생에 너를 키워주신 분이다. 네가 제일 효도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게 볼 거잖니. 남편은 알아서 제가 잘할 테니 끊으라고 화를 내곤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할머님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말 많은 말을 하더군요. 누운 할머니 곁에서 두 손을 잡고 대화를 하는데 어렸을 적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오줌 쌌을 때 비빔밥을 해먹었을 때 갑자기 비가 와서 후딱 이불을 방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중학생이 된 남편의 옷이 작아 시장으로 가서 옷을 고를 때 두 사람은 과거를 거꾸로 되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주변은 기쁨으로 환한 미소로 뒤덮여 있었죠. 엄마 아빠도 주말에 내려와 가끔 그 모습을 보면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곤 하셨어요. 특히나 남편이 마당으로 나오면 엄마가 살포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시던 날,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할머님에게 식사를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6시네, 6시. 이제 밥하고 쉬어야 할 때지. 6시요? 6시에 뭐 있어요, 할머님? 그 말을 끝으로 더는 힘이 없으신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더 힘이 없으셨고 자꾸 졸려하셨죠. 남편이 외출을 했다 5시에 들어왔는데 할머니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선 반쯤 눈을 감으시고 남편이 귀에다 하는 말을 조금씩은 들으시는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황급히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남편이 받은 빛바랜 개근상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 손자가 상장을 받아왔는데 할머니는 마땅히 해줄 음식이 없어 많이 미안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간신히 닭을 한 마리 사오셔서 손자를 먹이신 거죠. 그때 남편은 정말 그 닭이 맛있었다며 할머니에게 2번 3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이쁘신 할머니를 만나 행복했었다고요. 그리곤 할머니 품에 그 빛바랜 개근상장을 품에 고운히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정확히 6시쯤 잠을 자는 듯이 조용히 가셨습니다. 힘겹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코로 손을 대보니 떠나신 상태였죠.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제야 6시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는 이미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해두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겠죠. 그때 자신의 옆에 남아있어 달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슬픔을 전부 삼키는 듯 표정이 없다는 것을요. 그 상심이 너무 크기에 남편은 할머님의 두 눈을 잡고 멍하니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온전히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후다닥 집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봤는지 친척 어르신들도 현관 안쪽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시며 서로에게 그 상심과 공허함을 달랠 뿐이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병원에 연락을 넣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였고 정신이 없지만 애써 이겨내려는 남편을 옆에서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막상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망보험금과 다른 보험들의 수령자로 남편을 지목했습니다. 남편이 2억이나 되는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들은 시부모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연실색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왜 자식인 내가 아니 손주가 보험금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서류상 수령자 이름이 손주이신 이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서방님도 발끈하고 일어나 그 돈을 왜 남편이 다 받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손주가 아니라 자식이 받는 게 원칙 아니냐며 떼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장례식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이죠. 대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서방님이 다급히 일어나서 따라 나가며 소리치더군요. 자기야,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받게 되어 있었다니까. 알고 보니 서방님은 동서에게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가입된 보험들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을 해두고 할머니의 가계 보증금까지 계산해서 시부모와 시동생은 자신들이 챙기려 했던 것이죠. 시부는 어차피 아들인 자신이 받을 걸 알고 그마저도 제 남편이 아닌 서방님에게 주려 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 말해봐. 너가 협박했지? 너가 어머님 모시고 임종 지키는 척하면서 협박한 거 아니야? 시부는 급기야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남편은 그날 살면서 가장 화가 난 얼굴로 시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인간만도 못한 무언가라고 말이죠. 사람으로 살아 사람으로. 짐승만도 못하게 살지 말란 말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보험금은 물론 할머님의 처리되지 않은 가계 보증금까지 모두 정리해서 받게 됐고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님을 묻을 때까지도 시부모는 돈을 달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서방님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혼을 당한 것이었죠. 서방님이 동서에게 돈만 받으면 시댁과 연 끊고 잘 살아보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바뀔 기회를 달라 해서 기다렸는데 그 돈이 없으니 결국 더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남편을 가엾게 여겨서 할머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전에 할머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시부가 자식이라 해도 자신의 자식을 맡기는 자식이 미웠었다고요. 이게 내 인생이고 업보인 게지. 그래도 이렇게 환한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면 더 바랄 게 없어. 이젠 가야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요. 내 자식 고생 안 시키려 손주를 거둔 것인데 그 손주가 삶의 이유가 됐고 온전한 제 자식이 되어 온 마음을 다해 키울 수 있게 됐다고요. 가끔 남편은 주말에 본가로 내려가 뒷동산에서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의 묘를 손보고 오곤 합니다. 그럼 저는 남편을 보고 미소로 그 아픔을 조금씩 씻어주려 합니다. 나중에는 저의 아이들이 대신 제 역할을 이쁘게 하길 바라면서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독한 세상,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저 또한 그런 순리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